네, 세계 눈 우리 눈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온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연일 폭격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한번 총정리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최소한의 중동섭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셔서 반갑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오시는 날이 추운 날이어가지고. 네. 책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아이고, 뭐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슬픈 소식 네. 때문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도 많이들 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책이 두껍네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대한으로 꽉꽉 누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0일 됐나요 벌써 이스라엘 하마스 그렇죠. 전쟁이? 네네. 딱 100일이 됐다고 하던데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의 목표와 지금 이스라엘의 수장인 네타냐후 총리의 목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오호,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경 보수 그리고 현재 극우파 연립 정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이스라엘 전체 내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반 네타냐후 뭐 시위는 늘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요? 물론입니다. 전쟁 중인데도? 그렇죠. 그 정도로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지지율이 10% 안팎? 예. 그래서 10%?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네타냐후라면 이 전쟁에서 소위 굉장히 뭐 대대적인 승리를 이끌지 않는 한 전후 바로 자기는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쉽게 것이고. 말하면 그 전쟁만 없으면 벌써 총리 자리 내놨어야 되는. 물론입니다. 내각제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자리 일찌감치 내놨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전쟁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도 네. 굉장히 큰 부분이 네타냐후 정부가 대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을 무리하게 펼쳐온 거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극을 많이 했다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그래도 중동 내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사법부를 뒤흔들고 행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입법을 굉장히 맞아요. 강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면서 뭐 예비군들도 네타냐후는 나의 총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병역 뭐 복무를 하지 않겠다. 오호. 이렇게 선언도 했기 때문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책임론까지 추가가 되고 있어서 쉽게 말하면 군 기강이 이완되어 있었다. 굉장히 이완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연명 차원이라고 치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뭡니까? 그럼 국가적 목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고 강경이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보수화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제 진보파들은 팔레스타인과 공존과 평화를 원하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또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자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마스 같은 테러 조직이랑은 당연히 협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우리는 아랍의 이런 급진 세력들한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다. 그래서 안보 우선주의. 어쩌면 민주주의보다 안보가 더 우선될 수 있다. 이런 세력들도 있어서 거의 한 반반에서 아니면 보수 쪽이 약간 65% 정도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재 목표가 뭔지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종국에는 팔레스타인과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가져지고 없애버리고 네네. 이스라엘민들을 전부 다 거기다 그렇게 이주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뭐 국제법에도 엄연한 언젠가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원하는 측도 우리도 제발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이렇게 급진적인
정치적인 목표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마스의 라이벌인 이 피에로의 파타, 지금 서한 지역의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 좀 더 이 가버넌스도 잘하고 뭐 시민사회도 활발히 돼서 정말 평화롭게 공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전쟁이 끝나면 이들이 가자지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진보 쪽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정리가 대안. 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 하마스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네, 좀 네.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네, 네. 서한지구뿐만 아니라 가자지구까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게 기반을 닦는다. 네, 그게 그나마 이스라엘 내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인데 이제 또 문제는 그럼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또 그것에 동의를 하느냐.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목표가 중동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복잡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서한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게 맞죠. 안 하고 있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같은 팔레스타인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꾸리고 있는 피에로의 파타의 가장 맞수가 하마스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하마스가 저렇게 무리해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굉장히 대대적인 공습을 당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무고한 민간인까지 죽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저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하마스가 좀 약화? 속칭 EJ입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또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네타냐 정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자극해 왔다고 하더라도 네네. 직접적인 계기는 하마스 대원들의 기습과 납치잖아요. 네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마스는 그렇게 했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그 처음에 그러니까 2024년 10월 7일에 정말 전례 없는 선례 없는 기습 공격이 일어났을 때 네. 이 기존의 하마스의 패턴과는 좀 달랐었어요. 어허. 그리고 기습 공격 직후에 지금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들이 이렇게 성명을 내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게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간 간부 단계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 긴 안목 없이 긴 플랜 없이 시작을 한 건 맞고요. 독자적인 돌출 행동입니까? 저는 그러면? 돌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한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 지도부는 지금 가져지고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카타르에 가 있습니까? 카타르 도하. 그러면 저 뿌리 뽑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도부는 우선 처음에 하마스가 바로 기습 공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자신들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우리는 몰랐던 건 사실이다. 그리고 민간인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뭐 사실 사실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선례 없는 기습 공격에 이게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자신들은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던 게 보이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왜 그 당시 그런 정말 약간 무지막지한 기습 공격을 했을까의 두 번째 또 이상한 점을 제가 조금 풀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기지 못할 전쟁을 왜 했을까요? 하고 나서 정말 팔레스타인 주민 가자지구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만 대대적인 공습으로 죽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어쩌면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뭐 정말 단숨에 다 네. 끌어들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래 했을 때 왜 그러냐면요. 첫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고 둘째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기회로 또 활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후티 반군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일단 후티 반군은 어떤 세력입니까?
후티 반군은 지금 2015년부터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멘 정부군에 맞서서 싸우는 반군이고요. 예. 이 예멘 후티 반군 하면 항상 자동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이란의 이 강경 보수파가 지원하고 있는 이란 프록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동이라고 하면 중동에는 종교끼리의 갈등도 있지만 같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 같은 무슬림 내에서 종파 간의 갈등도 있다라는 얘기를 시아파하고 수니파. 맞습니다. 예.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 수니파의 대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란은 꽤 이쪽 유라시아 쪽에 붙어 있어요. 즉 사우디나 이 수니파들이랑 그렇게 딱 이렇게 가까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좀 가까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이란은 중동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도 가끔 하시죠. 네. 중앙아시아 쪽에 뭐 그렇죠.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란은 항상 중동 갈등의 한 중앙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란이 어쨌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난 후부터 미국의 제재를 계속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마음대로 이렇게 자신들의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안한 것이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이란 내에 뭐 공군기나 비행기나 다 굉장히 노후했어요. 1979년 이후로 생션 제재 때문에 이거를 업데이트를 못 하거든요. 수입도 못 하고. 못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경파들이 고안해낸 것이 우리 대신 수니파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조직들을 좀 이렇게 육성해보자. 그래서 나온 것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뭐 카타이브 헤즈볼라, 그다음에 시리아의 여러 작은 군소 민병대들 예.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 중에서 가장 화력이 세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록시가 레바논의 헤즈볼라일 테고요. 네. 근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요즘 굉장히 화력을 과시를 하면서 제가 네. 볼 때는 뭐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강경 군사조직의 대표인 혁명수비대로부터 우리 이만큼 잘 싸운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 후티 반군이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영국한테 이제 집중타를 얻어맞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홍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격 명분은. 네네. 그럼 후티 반군이 민간 선박을 공격한 이유는 그냥 이란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고는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둘 다겠죠. 둘 다. 네네. 공격을 하면서 계속 이들이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또 말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미국에게 죽음을. 예.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주적은 이란이고 이란의 주적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의 최대 라이벌은 한 사우디 정도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도 우리 이만큼 잘 싸운다. 그러니까 사실 프록시들의 모든 재정적 군사적 지원은 이란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영내에 프록시가 한 6 단체가 있거든요. 그 나름 내부에서도 분명 경쟁이 있을 거예요. 충성 경쟁도 있을 테고 예. 더 지원을 받으려는 경쟁도 있을 테고 예. 그러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슬람 급진 조직의 목표는 자신들의 이 입지와 이런 명분을 계속 강화하면서 내부에서도 뭐 지지 세력을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또 높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뭐 목표를 복무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은 전선을 다변화해서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마스를 간접 지원했다. 혹시 이런 전략인 겁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과연 자신들의 후원국인 이란이 예. 이만큼 원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이란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란은 적어도 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정상국가임을 늘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제사회의 여론이 나빠지면서 곤혹스러워하고 그리고 뭐 어쨌든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내 경제도 나빠지고 있으니 내심 고소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제5차 중동 정쟁으로 확산이 돼서 이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까지 가거나 더 나아가서 어쩌면 자신들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는 절대 원치는 않아요. 지금 전면전까지는 그러니까 확전까지는 안 간다. 그렇죠. 그거는 이란이 절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일 것 그러면 같아요. 오히려 후티 반군이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포격가하던데 미국, 영국이. 그랬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죠. 예. 두 차례나. 그래서 저는 후티 반군이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뭐 정치적 슬로건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 뭐 우리가 후티 반군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바는 있지만 후원국인 이란이 이렇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거나 하는 거는 절대 이란이 원치 않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 후티 반군이 미국, 영국한테 두들겨 맞는 거 그냥 지켜볼 거다. 지켜보겠죠. 물론 말로는 뒤로 무기를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게 더 공급이 돼서 더 확전이 되는 상황으로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헤즈볼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헤즈볼라도 기억나시죠? 한 일주일 전에 헤즈볼라의 이 근거지를 이스라엘에서 막 공습을 했고 그래서 하마스의 2인자가 또 폭사하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헤즈볼라가 또 레토릭으로 말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자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중동에서 이른바 시아파 연대가 네네. 군사 공동 대응으로 나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크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리하면 네. 그러면 하마스는 계속 고립돼서 계속 두들겨 맞는다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하마스를 보는 이란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울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마저 이란마저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란 강경 보수파의 목표는 자신들의 정권을 계속 안정적으로 다져나가는 거거든요. 대내외적으로. 근데 지금 대내적으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이란 핵합의 파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고강도 제재를 실시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기억나시겠지만 작년께였죠.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히잡 강제 착용 반대 시위가 대대적으로 네, 일어났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이란 강경파가 유혈 진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위가 지금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 체제 단속이 더 우선이지 대외적으로 영내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육성해온 프록시들이 자신들의 적을 괴롭히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더 진행되기에는 자신들도 감당하기는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란 입장은 내 코가 석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럴 일은 저는 한 95% 그럴 확률은 5% 좀 이하일 것 그럼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뭔가 심각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2019년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정말 그때는 호르무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미군과 이란군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의 직접 이렇게 충돌할 지경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양측은 알아서 계속 이제 탐색전을 해가면서 한 번 미사일 쏘고 저쪽에 한 번 또 응징을 하고 이렇게 탐색전을 해가면서 오히려 저들의 화력은 이 정도구나, 저들의 의중은 여기 정도구나라고 서로 알아가면서 전쟁을 멈췄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되짚어 보면 이번에는 약간 그때의 상황보다는 조금 덜 심각할 수도 그렇다. 있어서. 네. 그러면 조만간 홍해 오가는 민간 선박도 별 문제 없이 오갈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사우디의 스탠스는 뭐예요? 사우디의 스탠스는 우선 첫째,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예멘 후티 반군이 영국과 미국에게 두들겨 맞은 것을 바로 사우디 밑에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화장실 가서 좀 웃고 있을 테고. 예. 그러고 나서는 어쨌든 이 사우디가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많이들 들으셨을 이 최첨단 미래 뭐 친환경 과학 이 프로젝트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SF 이런 데서 주로 보던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아무튼 근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성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왕실 수호 전략이랑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왕실 수호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의식도 변하고 요구 사항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SF 영화에 나오는 초특급 파격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영내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네옴시티에 우리나라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예. 유럽 나라들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예.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투자나 이런 걸 빼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게 사우디가 제일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우디가 작년에도 정말 자신들의 맞서고 꼴보기 싫지만 이란과 이 관계 정상화를 이뤘고요. 어허. 그 배후도 네옴시티와 비전 2030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의 스탠스는 최대한 빨리 지금 이 혼란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혼란이 가라앉으면 하마스로 의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좀 늦춰졌었던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도 이 사우디 이란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서 실현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영내 안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는 좀 이 화해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예. 그래서 우리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좀 성공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사우디의 스탠스는 불개입. 이렇게 불개입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물론 그 유명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그 왕세자의 측근인 다른 왕자들이 간혹 얘기를 한 것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을 반대한다. 예. 플러스 하마스도 되게 잘못했다.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얘기를 양비론이네요. 네네 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의 두 축인 이란은 내 코가 석자고 사우디는 우리께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양대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하마스가 갇힌 상태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이제 두들겨 맞는 거고. 그렇겠죠. 좀 두들겨 맞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아무튼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전쟁은? 어쨌든 1월 1일에 이스라엘 군에서 네. 우리는 가자 작전을 저강도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많이 빼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네네. 아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정말 또 이스라엘 역시 그 문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가끔씩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저랑 가끔씩 일해왔던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해보면 네. 제가 도대체 너희는 국제사회 여론을 신경을 쓰냐. 근데 자기신들도 너무 곤혹스럽다. 하지만 하마스는 우리의 영리를 건드린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이고 싶었던 건 아니다. 뭐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대선은 몇 달 뒤 한참 있으니까 네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전에 종결이 될 거라고. 그럼 미국 대선은 별로 변수로 고려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 정부가. 그렇죠.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상황을 네네. 바꾸느냐의 또 요인이 크잖아요. 네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중동 정치를 공부하기 때문에 중동을 가운데서 보다 보니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다 대선을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마련인데 가끔씩 미국 정치 전문가를 만나면 장 박사 그 미 대선의 유권자들은 네. 사실 대외 정책 별로 관심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국내 정치고 그렇더라고 미국 하더라고요. 경제지. 뭐 낙태 문제, 뭐 네. 건강보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그다음에 무슨 그 기후 변화 이런 거지. 유권자들이 그렇게 중동 문제까지 막 신경 써서 자신의 표심을 뭐 고려하지는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 어쨌든 중동 입장에서 보면은 미 대선이 11월이니 그 훨씬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저는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란의 어떤 상황이나 사우디의 스탠스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관통하는 걸 공통점을 찾자면 실용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중동의 대세는 실용주의다. 네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이 중동의 대세가 실용주의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의 탈중동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 좀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전쟁이 2번 있었죠. 계속 이어졌었죠. 오바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그야말로 장기전. 이라크전은 2003년, 아프간전은 2001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 원인으로서 가장 큰 이유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데려오겠다.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의 무력 충돌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그때 얘기한 것이 중동에서 조금씩 떠나고 우리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중심축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로만 들을 때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전에 개입을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에는 당시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에 성공을 하면서 더 이상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게 되면서 떠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의 주요국들 그러니까 뭐 사우디, 이란, 이스라엘, 튀르키예, 이집트 등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지금 계속 떠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중동 영내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탐색전을 벌이고 있고 그의 그러한 가장 빠른 결과는 우선 우리 화해 무드를 좀 만들어 가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주의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의 공백이 어느 정도 정말 현실화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떤 스탠스들을 벌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들 불안하니 우리 실용주의에 기반해서 우선 대탕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그야말로 그렇게 싸우던 나라들끼리 얼마나 화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동의 실용주의 어떤 이 흐름이 미국의 발빼기 전략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면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다시 되든 미국의 발빼기 그 기조는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세요? 계속 갈 겁니다. 트럼프라 하더라도. 하지만 이제 문제는 어떤 방식이냐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을 빼되 그래도 나름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방국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란에게도 우리 핵합의를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발빼기를 한다면 실용주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미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사우디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너무 이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반면 트럼프는 제가 정말 거의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만약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발빼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그 판도라 상자 한 100개를 동시에 여는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래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제 계속 시아파 순위파 얘기 나왔잖아요.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독교에도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대승불교가 있고 소승불교가 있고. 근데 기독교의 카톨릭 개신교 관계와 이슬람의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 시아파 순위파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지 정말 무슬림들이 그 교리에 푹 빠져서 그러니까 시아파가 소수파예요. 전체 인구로 보면 한 15%고 이제 나머지는 순위파인데 이 시아파가 자신들의 교리가 너무너무 멋져서 도저히 순위파랑 같이 기도도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프록시를 한 6개 조직을 육성하고 있는데 가자 지구의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시아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하마스는 순위파입니다. 뭐야 또 어떻게 되는 거? 왜 이렇게 복잡해져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교리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교리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지 마시고 네. 위정자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정치가 문제죠. 항상 정치가. 뭐 좋은 정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싫어하시지는 마시고요. 원래 시아파 순위파 갈라진 게 마오메스 저기 후계 맞습니다. 정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라면서요. 네. 더 안 들어갈래요. 머리 복잡해질 거예요. 안 들어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사실 뭐 이렇게 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 내에서는 시아파 순니파가 정말 화목하게 그랬어요? 네, 그럼요. 결혼도 많이 했고 시아파 순니파 아무 상관없이 결혼도 하고 잘 살았었고 네.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순간 그렇죠. 차이점이 극명하게 부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치가 때로는 통합으로 가지만 또 하나는 분열로 갈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대로님이 센터장님의 설명에 귀가 솔깃해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좀 정리가 됩니다. 센터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동 외우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양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